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칠순을 넘긴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세상 일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던 저에게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손주 쌍둥이들을 24시간 돌봐주었어요. 매달 100만 원 받으면서요. 그런데 이번 여름 너무 더워서 잠시 친정언니가 있는 제주도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살만하신가 봐요, 어머니? 라는 거예요. 이런 말까지 내가 듣게 될 줄 몰랐고, 작정하고 저도 젊은 며느리와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1954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무렵 태어난 제 또래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린 시절은 전쟁 후에 분위기가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만이 목적이었던 시기였지요. 저는 5남매 중 둘째로 넓은 논밭을 뛰어다니며 자연 속에서 자라났어요. 남자들이 귀한 집이었고 제 바로 위에 언니를 엄마처럼 의지하면서 살았답니다. 아무것도 없이 척박했던 남양주에서 힘들게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서울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언니의 친구로부터 어렵게 소개를 받은 곳이었는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저녁 시간에 고등학교 야간반에 다니며 배움에 대한 갈증을 채워갔습니다. 20대 중반이 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곧 서울 동작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979년 결혼한 지 몇 년 후 우리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모든 것이었고 아들을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현모양처라고 하는 거지. 내가 맨날 바빠서 집을 비우는데도 우리 아들 상현이도 잘 키워주고 정말 고마워. 사실 당시의 시어머니는 무척 무뚝뚝한 성격이시고 그 밑에 있는 며느리들의 마음고생이 아주 심했어요. 남편은 막내이다 보니 그런 자기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하지 못했고 저도 그 시대의 며느리들답게 순종하며 지냈어요. 한 번은 제가 김장하다가 몸살이 나서 알아누웠는데 그때도 어머니는 저더러 매섭게 말을 했었답니다. 누구나 그 정도 고생은 한다. 어디서 엄살을 피우고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손주 밥은 해먹여야지. 얼른 일어나서 밥 해먹여라. 어머니의 이런 차가운 말에 눈물도 났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마음을 강하게 먹고 열심히 아들을 키웠고 단 한 번도 시댁에 신세를 져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허리 수술을 할 때 남편이 한 번만 어머니께 맡기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자식을 누구한테 맡겨요. 금방 회복할 테니 걱정 말아요. 그만큼 저는 책임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도 아들을 위한 것이라면 뭐든 다 해주었어요. 학원도 열심히 보내고 또래 엄마들과 어울리면서 교육 정보도 받고 이후 아들이 무던히 대학에 갈 때까지 정말 열심히 쫓아다녔답니다. 아들은 저희 기대에 부응하여 학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성장하면서 점차 자신의 길을 찾게 되었어요.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군대도 다녀오고 직장까지 다니니 이제 결혼을 시키고 싶어지더군요. 하지만 쉽게 자기 마음에 드는 짝을 찾지 못해서 그게 저에게 가장 큰 걱정이었답니다. 엄마들은 아들이 장가 안 가고 30이 넘도록 혼자이면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고 몇 년 후 아들은 며느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저와 남편의 만남과 비슷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첫 인상은 아주 야무져 보였고 특별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똑똑하고 자신이 있어 보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며느리와 제가 참 좋은 인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상현 씨한테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반갑게 맞아주었고 둘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라 결혼 얘기도 서두르게 되더군요. 나중에 상견례를 하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며느리는 서울 외곽의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호라비인 친정아빠 밑에서 어려운 형편으로 살아왔던 며느리는 경제적으로 힘들었기에 무척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일찍 돈을 벌기 시작한 친구들을 보니 미용일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미용사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그래서인지 며느리는 열심히 일을 배웠고 우리와 만날 때쯤 작은 미용실을 개업했더군요. 아들은 며느리의 독립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에 반했고 며느리는 아들의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에 마음을 열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와 인연이 되어 결혼식도 올리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며느리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어요. 며느리네 집은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저와 남편은 최대한으로 돈을 보태어 4억대의 전세 빌라를 얻어주었답니다. 집은 20평 남짓되는 곳이었어요. 나머지 1억은 둘이서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보탤 수 있도록 했답니다. 당시 아들 부부는 결혼 후 안정된 삶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들은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었지만 회사 내부의 문제로 얼마간 월급이 밀리고 있었어요. 이 부부는 저를 크게 걱정하게 만들었답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온전히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며느리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둘이서 같이 힘을 보태니 겨우겨우 이겨내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또 시련이 닥쳐왔으니 남편이 그간 있었던 지병으로 인해 고생하다가 정말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저는 애써 제 마음을 달래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별이라는 것은 무척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더군요. 이후 홀로 지내며 심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 문제도 점차 심각해졌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버거워지더라고요. 이 시기에 저는 종종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커지는 경제적 부담과 건강 악화는 제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어요. 하루는 혼자 쓰러진 날도 있었는데 이때 아들이 반찬을 가지러 들렸다가 저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결국 그 다음날 심각한 얼굴로 찾아온 아들이 제안을 하더군요. 엄마, 안 되겠어요.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살아요. 네? 내가 불안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집 팔던지 아니면 세를 주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들은 평생 제가 어디 아파서 주저앉아 있는 걸 못 봤기에 많이 놀란 듯 했어요. 며느리 역시 걱정스런 얼굴로 그러자고 했고요. 사실 이 무렵에는 아들 역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가까이 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대학생 때 이미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같이 지낼 부모가 없기도 했어요. 마침 그때 쌍둥이 손주들이 태어나기도 했고 여러모로 제가 함께 봐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처음에는 이 제안을 망설였어요. 될 수 있는 한 혼자서도 어떻게든 버텨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부터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본 적이 없고 며느리와의 삶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되더군요. 하지만 남편을 잃은 후 점점 심해지는 경제적 압박과 건강 문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저를 설득했어요. 저희와 함께 계시면 좀 나을 거예요. 애기들이랑 저희와 같이 살아요. 결국 아들과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함께 사는 것이 혼자서 지내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손주들을 가까이에서 돌보며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어요. 이렇게 해서 합가하게 되었고 쌍둥이 손주들을 돌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고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고 하던가요. 제가 기대했던 따뜻한 가정의 모습과는 달리 새로운 생활은 전혀 다른 문제를 갖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자녀를 키워낸 경험이 있고 손주들을 돌보는 것도 그저 조금 더 손이 가는 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의 손주들이 너무 예쁘고 그들의 성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게 기뻤었죠. 당시 며느리는 건강이 좋지 않아 잠깐 직원에게 일을 맡겼는데요. 이제 슬슬 가정을 생각해서 몸이 아픈 것도 무릅쓰고 미용실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는 저에게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미용실 확대하고 돈이 얼마 없어서 월 100만 원 정도만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당분간은 대출이자 나갈 게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나네요. 저도 주변에 제 나이와 비슷한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돌보며 대충 얼마 용돈을 받는지 알고는 있었어요.
24시간 꼬박 어린 남자 쌍둥이 손주들을 돌보며 100만 원 받는 게 합당하지 않단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얘네들이 저를 생각해서 같이 살자고 해주었는데 먹고 살겠다고 자기들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 욕심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손주들을 돌보는 건 음식도 해먹이고 병원도 데려가고 놀아줘야 하고 아프면 간호하고 밤새 데리고 자는 것까지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이 늘 그랬듯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들 부부를 돕고 싶었어요. 주변을 보니 이만한 쌍둥이 녀석들을 양육하려면 200만 원으로는 턱도 없이 모자라다는데 우리 아들 부부가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노력은 빛을 발했고 미용실은 더욱 번창하게 되었어요. 워낙에 뛰어난 미용 기술과 고객들과의 좋은 관계 덕분에 미용실은 지역에서 입소문을 탔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는 여기저기 모임도 나가고 얼굴을 알린답시고 유튜브 같은 곳도 나가고 차도 좋은 걸로 바꾸더라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더 큰 차로 바꾼다고는 했어요. 저도 요즘 몇몇 알아보는 업계 사람들도 있고 우리 쌍둥이들과 어머니, 남편 모두 다 같이 이동하려면 큰 차가 필요해서요. 큰맘 먹고 외제차를 뽑았어요.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들도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와, 이 차 진짜 비싸지 않아? 이거 감당 가능하겠어? 저도 초반에 걱정했지만 며느리는 점점 불러주는 곳이 많았고 수입이 꽤 많아지는 듯했어요. 직원을 더 뽑는다는 말도 들었으니까요. 한편으로 이게 제 욕심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손주들을 봐주는 대가로 저에게 주는 돈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관리를 한다고 백화점에서 가방을 사고 한눈에 봐도 비싼 외국 화장품을 사고 저에게도 덩달아 선물을 주기도 했지만 저는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끔 밖에서 비싼 식사를 대접해 주기도 했지만 며느리는 그때마다 힘들다는 소리만 할 뿐이었어요. 다들 저보고 장사 잘 된다고 하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직원들이랑도 안 맞으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지금도 빚 갚을 게 너무 많고 진짜 살기 힘드네요. 손님들 비위 맞추기도 힘들고요.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니 저는 그냥 며느리의 상황을 듣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갈수록 덩치가 커지는 손주들을 돌보며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아들 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묵묵히 받아들였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저만 보면 힘들다 소리만 했거든요. 어머니, 여기 혹시 파스 없나요? 너무 아파요. 밥 남은 거 있으면 저 좀 해주세요. 김치 있으면 볶음밥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젊은 나이에 벌써 저렇게 파스를 달고 살고 새벽같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부분을 짠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는 것도 제 몸이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쌍둥이 손자들은 갈수록 활기가 넘치고 제가 제어하기 힘들어지더군요. 이제 얘네들을 저 혼자 하루 종일 돌보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손주들은 끊임없이 놀고 싶어 했고 저는 그들의 요구에 맞춰야 했으니까요. 놀이터에 가자, 어디를 가자, 뭐 들어가서 사달라고 바닥에 들어놓으니 주변의 할머니들도 저를 안쓰러워할 정도였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사람 하나 더 안 붙여주나? 그쯤 되면 돈 몇백을 받아도 본전이야. 다 병원비로 들어간다고.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조금 서글퍼지는 게 그만큼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전에는 보다 못한 옆집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제 편을 들어준 날도 있었어요. 거기 며느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날쌘 남자 녀석들 데리고 고생하는데 어디 한의원이라도 데려가서 약이라도 짓고 침이라도 맞춰줘요. 안 그래도 꼬부라진 등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며느리는 이 말을 듣고 조금도 웃지 않았어요. 외려 불편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더니 집으로 먼저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의 삶은 하루하루가 피로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손주들이 다치는 일이라도 생길까봐 언제나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어느 날 손주 중 한 명이 장난을 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저는 하루 종일 쌍둥이들을 돌보며 지쳐 있었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놀이터에서 그네에 부딪힌 거예요.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놀라서 달려가 바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으나 이 일을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애 봐주는 공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때 절실하게 느꼈어요. 하루 종일 봐줘놓고 이 상처 하나에 며느리 얼굴 보기에 면목이 없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손자가 다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니 저에게 냉정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그렇게 돌보시면 어떻게 해요?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며느리의 말은 마치 제가 의도적으로 손자를 다치게 했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사과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손자들을 돌보는 일이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피로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손자들이 밤새 울고 보칠 때마다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 아침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아픈 날이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이제 막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 손자들이 자주 아프기도 해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들었기에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몸과 마음이 지쳐갔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일에 바빠 도와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저는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며느리의 미용실이 2호점까지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해준 얘기라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늘상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미용실 운영이 힘들어요, 어머니. 이처럼 여전히 어렵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도 이 당시 출장으로 바쁠 때라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고요. 당연히 저는 이 말을 믿고 미용실 운영이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며느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대체 며느리가 왜 이런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무 말 없이 손주들을 돌보며 힘들게 지내온 것이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손주들 돌보느라 많이 힘들겠구나. 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매일매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손주들이 예뻐서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한번 서울에 올라가서 너도 보고 우리 조카네 가족도 보고 싶구나. 조카 손주들이 얼마나 귀여울까? 꼭 한번 보고 싶어서 말이야. 언니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정언니의 방문을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결국 며느리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제주도에 있는 친정언니가 조카와 손주들을 보고 싶어서 서울 우리 집에 들리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냉담했습니다. 어머니, 굳이 올라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도 바쁘고 집도 좁아서 불편하실 거예요. 손주들도 아직 어리니까 집이 시끄러울 텐데 이모님께서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전 그 말 속에 담긴 거절의 의미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우리 언니가 오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 반응에 무척 속이 상했지만 더 이상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한 번 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주도에 다녀오는 건 어떠니? 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 나도 조금 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니 저를 향해 차갑게 묻더군요. 네? 제주도요? 어머니는 살만하신가 봐요. 젊은 우리는 일하느라 먹고 살기 바쁜데 어머니는 여유롭게 제주도까지 다녀오고 싶으신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잠시나마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며칠 쉬고 싶다는 생각을 이기적으로 여기는 며느리의 태도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무튼 어머니, 지금은 절대 안 돼요. 저희도 너무 바쁘고 손주들도 누가 봐줄지 모르잖아요. 어머니가 없으면 저희는 정말 곤란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전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손주들을 돌보며 쌓인 피로를 털어놓고
잠시라도 쉬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들 역시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기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혀를 찢찢 찼어요. 제주도? 아이고 엄마, 우리도 좀 쉬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손자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선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아들만은 저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반응은 오히려 저를 더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힘들다면서 곧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이제 집도 작아지고 애들 키우기도 버겁고 이사도 하고 할 거예요. 위치를 말하는데 여기서 버스로 30분 걸리는 곳이었어요. 동네 할머니들과 멀어지게 되어 더 외로워질 것 같았는데 며느리는 그곳이 자기 이호점과 가까워서 일하기 편하다며 말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말에 저는 곧장 물었습니다. 예, 너 이호점은 계획이 없다고 하더니 언제 오픈을 했니?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구나. 집도 이사를 한다고 하고.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그렇게 되었다. 최근에 한 거고 자기도 돈 없어서 힘들게 오픈했다고 둘러대더군요. 아들은 옆에서 며느리가 능력이 좋다고 너스레를 떠는데 서글픈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온전히 가족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따졌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사의 이호점에. 장사도 잘 되면서 너는 너 할 거 해가면서 돈 벌고 나는 지금 이렇게 지쳐서 고작 며칠 잠깐 친정언니네 가겠다는데 애 봐줄 사람 없어서 나더러 가지 말라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본심을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 몸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내가 발목이 나가고 무릎도 아파 죽겠는데 이 두 녀석들 안고 돌보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냐? 동네 할머니들은 내가 돈 100만 원 받고 일하는 걸 알고 놀라더라. 24시간 끼고 있는 내가 다른 할머니들보다 한참 적게 받는 거 알고 놀랐다. 그래도 난 너한테 한마디 한 적이 없어. 그러자 며느리는 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알겠네. 돈 좀 올려달라 이 말씀이세요? 어머니도 참 돌려서 말씀 잘하시네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똑바로 하세요. 뭐라고? 너 그게 어디서 하는 말버릇이냐?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돈 더 달라고 지금 화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셨으니 더 숨길 것도 없네요. 근데 저 이호점 차린 거 돈이 넘쳐나서 한 거 아니거든요. 사업이란 게 다 그런 거예요.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요. 너 보자 하니 정말. 아무튼 저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이사 가려고 대출도 더 땡겨서 받았고요. 가서 좀 안정되면 그때 돈 더 올려드릴게요. 100만 원 올려드리면 돼요? 세상에. 너 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냐? 돈 갖고 지금 장난질하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왜 어머니답지 않게 이렇게 짜증을 내세요? 저는 이 대화를 끝으로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었고 곧장 애들 앞에서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마땅히 갈 곳도 없어서 마음이 힘들더군요. 기껏해야 이 아파트 공원밖에 갈 수 없다는 게 저를 더 슬프게 했고 뒤에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와서 들어갔으나 며느리의 싸늘한 시선이 저를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나와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엄마 어디 있냐고 묻더군요. 나 지금 김포공항이다. 네 이모한테 갈 거야. 아 엄마, 왜 그래요 진짜? 내가 어제 알아듣게 잘 설명했잖아. 애들은 어디 있어요 그럼? 어린이집에 맡기고 왔어. 뒷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저는 전화를 끊었고 친정언니와 밤새 통화를 했기에 급하게 형부가 끊어준 비행기 티켓으로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간 애들이 준 돈 한 푼 쓰지 않고 모았기 때문에 돈이 아예 없지는 않았고 그대로 친정언니와 만나 언니 집으로 가서 지내게 되었어요. 언니는 자식들이 다 장성해서 서울로 와 있기에 집에 빈 공간이 있어 그곳에 저도 묵게 되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며느리에게 전화가 3-4통 걸려왔으나 저는 무시하고 받지 않았어요. 끝끝내 받지 않았고 그 다음날도 아들이 우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기에 겨우 제가 다시 받았습니다.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 집은 난장판이 되었더군요. 엄마, 지금 집이 난리야. 애들 돌아가면서 아프고 할머니 없다고 엉엉 울어.
어린이집도 못 보냈고 나도 지금 휴가 내서 애 보고 있어.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할 말 없다. 네 와이프한테 제대로 나한테 사과하라고 해. 결국 며느리는 전화를 걸어왔지만 퉁명스럽게 말하며 사과는 안 하고 서운하단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목이 뻣뻣해서는 저를 용서할 수 없다는 투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어머니 마음도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손주들을 팽개치고 가시는 건 진짜 너무 하시네요. 좋아요. 저도 오늘 너무 불편했고 앞으로도 대책이 없으니 말씀하신 대로 월 20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만 원? 웃기지도 않는다. 1000만 원 줄 거 아니면 전화하지 마. 뭐요? 1000만 원?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어디 아픈 건 너 아니냐? 내가 왜 네 비위에 맞춰서 해줘야 하냐? 몇 년간 손주들 끼고 아프면 없고 병원 가고 다치면 약 발라주고 못 먹으면 일일이 다 해먹여가면서 그렇게 키웠다. 손주들이 나 없으니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며? 그만큼 내가 열심히 키웠다는 증거야. 누가 뭐래요? 어머니 잘하셨다고 했잖아요. 칭찬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돈 쳐서 드리겠다고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네 태도를 보니까 너무 괘씸해서 말이야.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당연하게 돈으로 나를 부리려고 드는데 무시하는 값으로 돈이라도 더 받아야 내가 억울하지 않겠지. 잔말 말고 1000만 원 줄 거 아니면 전화하지 마라. 그게 싫으면 너 능력 좋고 돈 잘 버니까 200에 쌍둥이 손자 24시간 끼고 봐줄 사람 잘 찾아봐. 끊는다. 그러고 저는 한동안 며느리 전화는 차단했습니다. 이후로 언니와 지내면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와 평온함에 다시금 삶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듯했습니다. 제주도의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닷바람이 저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뒤늦게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면서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엄마, 내가 그동안 엄마 기분을 생각하지 못했어. 지금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 애들도 아파서 어린이집 보내다가 또 아파서 집에 있고, 와이프도 직원들한테 가게 맡기고, 집에 다시 있어야 될 정도야. 우리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어. 이 사람 차마 엄마한테 전화를 못하겠대. 여기까지 들으니 저도 손주들이 짠하게 생각되었고 내 품에 안겨 귀여운 미소를 짓고 매달리던 녀석들이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간 제주도에 지내면서 저는 마음을 굳힌 바가 있습니다. 내가 아들 부부와 지내면서 편한 대로 다 맞춰주는 게 과연 서로에게 좋은 것일까? 누구 한쪽이라도 고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정말 미안하다면 엄마가 돈 100만 원 받고 니들 형편 생각해서 애들 키워준 거 고맙게 여긴다면 내가 니들 자식한테 해준 만큼 니들도 그대로 자식 위해 주면서 살아라. 나는 혼자서 손주 둘을 봤는데 니들은 부부 둘 다 멀쩡한데 뭔들 못하겠어? 그러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얘기를 듣더군요. 부모는 그렇게 자식 위해서 다 해주고 싶은 법이야. 내가 그동안 해주는 바람에 니들이 니들 자식에게 그런 애정을 베풀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힘들고 돈 좀 못 벌어도 어련히 내 자식을 누가 돌봐주겠지 하고 맡겨버리면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 저는 이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앞으로 손주들 소식을 들려주는 건 좋지만 나더러 다시 돌아가서 봐달라고 하는 건 싫다. 돈 1000만 원 그 이상을 준대도 싫어. 엄마도 쉽지 않은 인생 살았지만 너 키우면서 어디에 앓는 소리 안 했다. 네 와이프랑 둘이서 잘 해봐라.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지만 결국 제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며느리는 결국 그 2호점을 처분하는 상황에 이르렀더군요. 그래서 이사도 무산되었고 원래 살던 집에서 미용실 하나만 운영하며 자기 자식들을 오며 가며 돌보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야 아들 부부는 제가 그동안 손주들을 돌보며 얼마나 큰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한 사람에게 돈 100만 원만 줘가며 돈을 아끼려 했던 며느리는 수억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가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더 이상 저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틀에 한 번씩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딱 지금 정도의 삶이 저에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